자, 안녕하세요. 이수천입니다. 저희 이제 실전 세법학 연습 수업을 합시다. 저희, 세법학 이제 자유수강권의 마지막 그 단추가 될 건데, 실전 세법학 연습 가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실전 세법학 연습을 작년에 초판을 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사서 보나 봐요. 그래서 작년 교재로도 뭐 충분해서 올해는 출간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 일부가 저희 이제 이수천닷컴에 와서 선생님 올해도 꼭 좀 내주시면 좋겠다고 스터디한다 뭐 한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출간하게 됐습니다. 출간된 지는 뭐 한 달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한 2주 3주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전 세법학 연습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고, 우리가 이제 실전 세법학 연습 교재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실전 세법학에 대한 연습 교재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재를 만든 이제 취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보도록 하시죠. 세무사 2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2차 시험을 보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세무사 1차 때부터 1차 때부터 맨날 이제 계산만 합니다. 그지? 계산만 해요. 근데 이제 세법은 말 그대로 법이에요, 법. 응? 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계산이 만들어진 것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또 만들게 된 입법 취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게 돼요. 근데 계산만 하는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세법학이라는 법학으로서의 세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죠? 계산하는 건 이제 숫자들이 보여지니까 그걸 모아서 답안을 작성하면 돼요. 근데 이제 세법학이라는 과목, 즉 법학으로서의 세법 과목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 이 부분을 가지고 뭔가를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세법의 조문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또 이 조문에서 법학적 관점에서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법리적 관점에서 또는 법학적 관점에서 그죠? 세법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이제 바라보는 게 뭐가 됩니까? 오케이? 세무사 2차 시험에 세법학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세법학은 200점 배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죠? 왜냐하면 400점이 총점인데 200점 배점으로 출제가 되고, 현실적으로 이제 동차생들 또 이제 세법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1년이 지나서 유예생이 되더라도 여기서 뭐 40점대 또는 그 밑으로밖에 못 받는 게 현실이에요. 그거는 이제 세법을 올바르게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세법학 연습, 실전 세법학 연습을 가지고 뭐라 할 거냐면 기출문제하고, 그죠? 또 제가 만든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은 뭐 별게 없을 거고, 또 시중에서는 이제 이런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세법학 세무사 2차 시험 200점을 맞기 위해서 뭐 주말에 모의고사 이런 반들을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모의고사 반을 운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모의고사 반 저는 개인적으로 안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 모의고사 반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답안지를 내요. 그럼 과연 이걸 채점을 누가 할 것인가? 채점을 법학자가 해야 되는데 당연히 세무사들이 합니다. 세무사는 말 그대로 세무에 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 세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또 법학적으로 세법을 아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강사가 이걸 채점을 해주냐? 전혀 이제 강사는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회계학원에서 돈 버느라고 바쁘죠. 그죠? 그래서 강사들이 채점을 하지 않아요. 한다면 아마 200명이 본다면 그 채점에만 일주일 이상 걸릴 거예요. 근데 뭐 몇 시간 지나면 답이 똑 나오잖아. 그리고 이제 판례 해놓고 결론 맞으면 점수 주고, 결론 틀리면 1점 주고, 이런 식의 이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모의고사만은 될 수 있으면 저는 안 보고요. 오히려 저 같으면 이수천이 만든 실전 세법학 연습 교재를 보면서 공부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비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재 이제 첫 페이지에 가보면 제가 머리말을 써놨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머리말 넘어가면 이제 들어가는 말이라고 있어요. 세법으로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세법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말들이 좀 나와요. 그치? 그때 이제 세법학 공부를 하면서 뭐 강사들은 나누더라고요. 뭐 이론형, 뭐 설명형, 또 사례형, 그치? 또 복합형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세무사 2차 시험이에요.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그죠? 세법학의 출제는 이렇게 됩니다. 거의 뭐 평균적으로 그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세법학은 그치? 기본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그치? 순수한 이론, 그치? 설명형, 그죠? 자, 이 문제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 복합형, 이 두 개의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도 뭐예요? 1번 물음은 물음이 두 개다 그러면 당연히 이론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복합형에서 예를 들어서 20점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20점 출제가 이루어진다면 그치? 이론은 얼마? 그치? 10점이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요. 이 이론을 응용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사례에 대한 그치? 판단해 보는, 즉 사례에 대한 판단 너무너무 간단해요. 하나는 뭐가 될까요? 오케이.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여부예요. 응? 또 납세의 주장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여부를 논거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공부할 때 보시면 이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법전을 시험장에 배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론형이 60% 이상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혹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60% 이상 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비를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혹시 충분히 정비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뭐 사례 판단이다 그래서 판례를 자꾸 막 보면서 읽지도 못하면서 그 판례들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현재 아마 이 모의고사반이 거의 그렇게 운영이 될 거예요. 세무사가 대부분이 해석한 판례를 해석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수업을 좀 들으시고, 또 이 이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가셔야 돼요. 심지어 이제 우리가 세법학 일부에서는 이제 사례형하고 그죠? 이론형을 복합적으로 출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법학 2부 가면 부가세법의 35점 중에 25점 이상, 거의 30점 가까이까지가 그냥 이론을 묻는 거야. 오케이? 과세 예상이 되는가? 또 그죠? 매입세 공제가 되는가를 논거를 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물어보는 내용들이에요. 또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가, 또 안분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철저하게 세무사 2차 시험도 그죠?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이론 중심의 공부를 하시라. 혹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수업을 좀 진행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세법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잘 한번 이제 읽어보시고요. 특히나 이제 이 사례 문제에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법학은 똑같습니다. 오케이? 이런 사례가 나오면 그치? 답이 맞고 틀리고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례 문제가 나오면 혹시 여기서 묻고자 하는 쟁점 사항이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 이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그치? 땅을 찾아야 됩니다. 농거가 되겠죠. 그라운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뭘 하게 돼요? 사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 판단, 얘를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예요? 결론,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답안지를 꾸려가야 됩니다. 그때도 이 쟁점을 쓸 때는 한 두 줄 정도로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과세관청의 위 물음의 과세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그지? 그리고 이제 논거에서는 항상 두 개를 잡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지? 관련, 그지? 법령에, 그지? 근거를 좀 잡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 혹시나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 판례, 견해 이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법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학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정비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관련 법령의 근거, 또 대법원 판례, 견해 이런 것들을 좀 정비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정리할 게 뭐 있을까요? 사례 판단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된다는 거. 사례 판단은 당연히
당연히 뭐가 될까요? 이 쟁점에서 있는 사례에 대해서 과연 혹시 과세관청에 혹시 뭐가 있다면 과세 처분이 있다면 혹시 이 법령의 근거에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그지 이게 자의적 해석인가 이게 이제 쟁점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과세관청의 과세 처분이 법령에 근거가 있었는가 또는 혹시 근거가 없었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사례에 대해서 적용을 좀 하시면 되고요. 결론은 혹시 한 두세 줄 정도는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시 위에 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혹시 과세관청의 과세 처분은 뭐한다?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어떠한 점에서 키워드 정도 하나 써주시면서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나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는 뭐 아주 좋은 교재니까 공부들을 좀 그렇게 해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치? 충분히 그죠? 이 정도면 오리엔테이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뭐 실전세법학 연습은 수업은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아봐야 40강이 채 안 될 겁니다.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학 공부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뭐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자, 세법학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그치? 여러분이 뭐 했던 것처럼 계산기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자, 세법학은 머리로 그죠? 머리로 그죠? 자, 아는 것은 그것이 전혀 뭐예요? 의미가 그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머리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치? 왜냐하면 머리로 알면은 그치? 여러분이 이거를 뭘 하셔야 됩니까? 그치? 글을 쓰셔야 됩니다. 오케이? 글로 뭘 해야 돼?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머리로 아는 것이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죠. 머리로 아는 것이 의미를 뭐하기 위해서는 갖기 위해서는 의미를 그치? 가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글로 표현해서 혹시 여러분이 정확한 논거를 제시를 해야 되고 또 답안지에 이제 목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소설을 쓰듯이 글을 씁니다. 그러면 법학에서는 전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법학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이 이제 이 글이라는 건 여러분 답안지가 되겠죠. 답안지가 유일하게 뭐라는 거예요. 그죠? 자, 출제위원하고 그죠? 자, 누구하고 출제위원하고 그죠? 여러분을 연결시켜주는 그죠? 수험생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출제위원과 수험생을 연결을 시켜주는 유일 고리가 뭐다 보니까 이 답안지가 되다 보니까요. 그죠? 이 답안지에 그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죠? 정확히 이제 여러분이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뭐를 그지? 장문은 긴 글입니다. 장문은 쓰지 않습니다. 오케이? 될 수 있으면 뭐를 써야 돼요? 단문을 통해서 표현을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점짜리 문제의 경우에도 한 7줄, 8줄을 쓰면 되는데 그래도 꼭 될 수 있으면 그지? 이 단문을 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목차 구분을 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해 놓으시다 보면은 조금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한번 전개를 해 나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풀도록 할게요. 제 1장에 이제 갔더니 어디 국세기본법이 나왔네요. 자, 국세기본법에 있는 내용으로 가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죠? 따져보시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자, 제 1장으로 가서 국세기본법 가서 정비를 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치? 우리 이제 세법학 1이 되겠죠? 뭐, 여러분들은 충분히 아실 건데 조금만 더 할까요? 그치? 오리엔테이션. 자, 세법학에서, 그치? 여러분들은 이제 200점 배점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죠? 자, 200점 배점 중에, 학생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세법학 1은 괜찮은 것 같아요. 1이 괜찮긴 뭘 괜찮아? 1이 훨씬 어려운데. 에? 세법학 2가 어려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법학 200점입니다. 그러면 100점은 어디에? 세법학, 그죠? 일부에 이제 포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점은 세법학, 그죠? 2부에 이제 포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법학 1부에 있는 내용은 뭐가 될까요? 기본적으로, 그죠? 국세기본법, 그치? 또 뭐가 있을까? 그치?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순서대로 간다면, 소득세법, 또 뭐 있어요? 법인세법, 그죠? 또 뭐가 존재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치?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이 20점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국세기본법에서 이제 첫 장을 가게 되면 총칙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세기본법과 세법의 관계,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국세기본법과 세법의 관계에서 개별 세법의 특례 규정에 대한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꼭 개별 세법 가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 그래서 국세기본법은 20점이 아니라 실제로는 거의 50점 이상입니다. 50점 이상이에요. 이유는 국세기본법의 내용을 모르고 또 국세기본법의 용어를 모르잖아요. 그럼 이쪽도 글을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법인세나 소득세법의 부당행계산 부인 규정이 나와. 그러면 부당행계산 부인 규정이 뭐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을 확장한 규정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고 가셔야 돼.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50점 플러스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은 이제 30점이 출제가 되죠. 법인세법도 30점이 출제가 됩니다. 오히려 이쪽은 어디에 비해서 국기법에 비해서 국세기본법에 비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낮습니다. 사례만 길게 줬을 뿐이지 결국 뭐예요? 부당행계산 부인을 물어본다든가 입금의 개념을 물어본다든가 또 하나 송금의 개념을 물어본다든가 또 뭐 있어? 소득처분의 원리를 통해서 세무조사를 받은 소득맥 변동 통지로 인한 국세기본법과의 연결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점수 배점은 높은데 공부하기는 굉장히 수월한 쪽이 법인세법, 소득세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속증여세법이 얼마가 나와요? 20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현재 상속증여세법은 제대로 된 세법학의 상속증여세법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를 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0점이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죠? 100점이 출제가 되는 것이고, 그죠? 100점이 출제가 되는 것이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얼마가 또 100점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럼 세법학 2부는 이렇게 되죠. 첫 번째 어디? 그죠? 부가가치세법이 이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법 출제가 되고요. 또 개별소비세법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죠? 지방세법이 출제가 되는데 이 지방세법은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에도 빨리 이제 들여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지방세법은 세목이 이제 11개예요. 저희 공무원 시험에서는 지방세법 전체를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직 공무원은 이 지방세법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보다 세무사들이 또는 회계사들이 지방세법에 대해서 모르면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일할 수 있겠어? 그치? 지방세도 세수가 뭐 80조, 90조 정도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쪽도 조금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험은 취득세하고, 그죠? 또 어디하고, 그죠? 등록면허세하고, 그죠? 등록면허세하고, 어디하고, 그죠? 재산세하고, 이 세 군데가 이제 주로 출제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이제, 그치? 취득을 수반하는 등기등록의 경우에는 취득세에서 통합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출제는 취득세하고 재산세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관계되는 지방세 관계법, 즉, 지방세 기본법도, 지방세 징수법도,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가지고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조세특례 제한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비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건데, 부가세법이 몇 점이 출제가 되고 35점이 출제가 됩니다. 혹시 그리고 개별소비세법이 20점이 출제가 되고요. 지방세법도 이제 20점 정도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25점이 출제가 돼요. 네, 유해생들 또 세 번, 네 번 본 친구들 조세특례 제한법 규정 엄청 책 두껍죠. 세법학 2의 이제 반이 조세특례 제한법이지, 그거를 컨트롤 C V 하는 책을 보고 자빠졌어. 그건 아니야. 그치?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도 총칙 규정을 보고 현재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어디를 가서 국세기본법을 가서 여러분하고 그죠? 출발해서 한번 가겠습니다. 저희가 제1장이라고 이야기했죠. 챕터 1입니다. 제1장으로 가서 국세기본법 한번 가서 정비를 좀 해봅시다. 자, 세무사 2차 시험 정도 들어가는데 이 국세기본법의 목차를 몰라. 그러면 이거 공부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법학은 결국은 뭐로 수렴돼? 모든 게 이제 목차로 수렴돼. 그리고 결국은 뭘로? 그지? 이 이름으로 수렴이 돼. 그럼 국세에 관해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법률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국세기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국세기본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정리할 게 국세기본법 총칙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럼 총칙에서 출제가 될 만한 내용은 뭐가 있을까?
있을까?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잡고 가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뭐가 있을까요? 그죠? 종칙 규정이 끝나게 되면 혹시 국세 부과의 원칙이 존재하나요? 혹시 아마 국세 부과의 원칙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혹시 부과의 원칙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또 뭐가 나올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가 있을까? 세법 적용의 원칙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목차도 펼치지 못하고 세무사 2차 시험을 보겠다. 말이 안 되는 것이 무슨 세법하기 건방이 건이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정비하고 가셔야 돼. 사장은 뭐가 됩니까? 납세무에. 그죠? 자, 뭐가 있어? 성립, 또, 그죠? 또, 확정, 그시. 또 뭐에 대한, 소멸에 대한 내용이 존재를 하게 될까? 이것들을 정비를 좀 하시라는가? 그시. 그죠? 맞죠? 그시. 총칙, 그시.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 조세 총론은 제가 뺐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가야 될 내용이 뭐 있다? 기한후 신고, 그죠? 수정신고, 그죠? 수정신고 또 뭐 있어요? 그죠? 경정등 청구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초점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 그치?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나? 납세의무의 확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납세의무의 확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비할 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있어? 국세 우선권에 대한 내용이, 그죠? 존재를 하죠. 자, 이거는 이제 국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세 우선권에 대한 내용 정리하시고, 그죠? 자, 뭐 작년에는 너무나 쉽게 출제가 됐죠. 가산세 부과와 뭐에 대한 감면에 대한 내용을 정비를 좀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야 될 내용이 뭐가 될까? 국세 환급금하고, 그죠? 환급금하고 환급 가산금에 대해서 정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 있어요? 역시 국세 불복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비를 좀 하시면 될 것이고, 그죠? 정리를 하시면 될 것이고, 마지막에 뭐 있어요? 그죠? 납세자의 역시 권리 보호와 권리 보호와 뭐에 대해서 보칙에 대해서 이렇게 목차는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국세 기본법도 결국 뭐예요? 조세 일종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이런 것들을 선행해야 될 학습이 조세가 과연 무엇인가, 또 조세가 추구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정비를 좀 해놓으셔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조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총칙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 뭐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무조건적으로 뭐 나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먼저 정비할 건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하셔야 돼. 두 번째 이제 할 내용이 뭐가 있다면, 혹시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그죠? 뭐 거의 뭐 국세기본법 총칙에서는 인격에 대해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인격에 대한 문제는 어디로 확장이 될까요? 그죠? 법인 아닌 것이, 자, 뭐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 이제 정비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부분을 정비를 좀 해 가셔야 될 것이야. 그리고 이제 뭐 기간, 기한 뭐 이런 것들 특별한 게 없고요. 그죠? 기한 연장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거고, 그죠? 기한 연장에 대한 부분. 또 하나 뭐 있어? 서류의 송달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놓으시면 될까? 그럼 서류 송달 뭐 있다? 교부 송달, 또 우편 송달, 또 전자 송달, 또 뭐 있다? 공송달 있는데, 특히나 이제 서류 송달 중에서도 공시 송달 유치 송달하고 관련된 부분에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자, 국세 부과의 원칙에서는 국세 부과라는 말에 모든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국세 부과는 무엇이다? 국세에 대해서 결정, 경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 경정,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그죠? 할 수 있는 과세 원칙의 권리를 뭐라고 얘기한다? 국세 부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야. 그럼 국세 부과의 원칙에서 항상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첫 번째, 실질과세 원칙에 대해서 정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이야. 두 번째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강사들이 모의고사를 낼 때는 판례 그대로 엎어서 내지? 그게 문제예요. 전혀 아닙니다. 그치? 그리고 뭐 있어요? 근거과세의 원칙, 그치? 또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될 거야. 제가 1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길게 수업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특히나 이제 실질과세 원칙, 뭐 형식과 실질이 다를 때는 실질에 터 잡아서 과세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귀속에 따른 실질, 두 번째 뭐 내용에 따른 실질, 세 번째 뭐 있어, 그죠? 자, 그지?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역시 뭐가 존재합니까? 그지? 또 하나 존재하는 게 역시 실질과세, 또 신의성실. 신의성실을 해서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가 있을까? 그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뭐하라? 과세하라. 그럼 납세자도 그렇고 과세관청도
그렇다. 이거는 민법의 신의칙이나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털을 잡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거과세 원칙은 직접적으로 국세기본법에 출제는 되지 않지만 이거는 역시 항상 뭐예요? 그죠? 자, 과세를 할 때는 실지조사 결정을 하라. 다만 장부가 없거나 장부 등의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추계에 의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규정입니다. 그리고 조세관면의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그죠? 조특법에서 이제 연결이 좀 돼서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세법 적용의 원칙에서는 첫 번째 뭐 있어요? 자, 세법은 이제 국회가 만듭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역시 세무공무원인 행정부에 속하는 세무공무원은 뭐라 이 세법을 해석을 해서 이거를 이제 과세를 하는데 써야 됩니다. 걔를 뭐라고 얘기한다? 세법 적용의 원칙이다. 또는 세법 적용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법조문에 대해서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나올 만한 내용이 세법의 해석 기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과거에 이쪽은 어디에서 등록면허세가 이제 최근 10년 내에 한 번 출제가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문 제시형으로 이 세법의 해석 기준을 가지고 출제를 했던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이제 출제될 만한 게 뭐 있어? 소득과세 금지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그치? 또 하나 출제가 될 만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특별하게 없죠. 세법 해석 기준, 또 소득과세 금지,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또 뭐 있어? 기업회계 존중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두 개의 초점을 더 공부하셔야 돼. 그때 다시 소득과세 금지는 뭐다? 입법에 의한 소득과세 금지와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소득과세 금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러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지. 그리고 이 납세무의 성립확정 소멸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모르면 세법에 어떠한 글도 쓸 수가 없어요. 자, 납세무가 성립한다, 또 확정된다, 또 소멸한다. 이거를 이제 글을 아예 못 쓴다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납세무의 성립 시기를 물어보지 않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뭐를 가지고 사례형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합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핵심 뭐가 될까요? 그죠? 국세부가 뭐하고, 그죠? 제척기관하고, 그죠? 국세 징수권 소멸 시효, 그죠? 국세 징수권 뭐에 대해서, 그죠? 소멸시효 뭐에 대해서, 그죠?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문제로 국세부가 제척기간 시 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잘 정비를 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차 시험이니까 기한후 신고나 뭐 수정신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없고요. 주로 이제 여기서 출제가 되겠죠. 경정청구, 그죠? 그러면 이 경정청구 중에서도 세무사 2차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 뭐가 있어요? 후발적 사유로 인한 뭐가 있다는가? 경정청구에 대해서 잘 정비를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정리할 건 뭐 있어? 증액경정과 또 감액경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2차 시험에 이제 세무사 2차 시험에 출제를 만한 주제는 여기까지다. 오케이?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납세무의 확장에서는 첫 번째 뭐 있다? 역시죠. 납세무의 승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사례형 문제로 만들기에는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문제를 물어볼 수 있지만 작은 문제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할 게 뭐 있다? 납세무의 승계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 있을까요? 연대 납세무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거야. 또 하나 이제 정리할 게 뭐 있어요? 제2차 납세 의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이때는 2차 납세무 쪽에서 전부 다 이제 이쪽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납세무 확장 쪽에서는 연대 납세무하고 또 제2차 납세무에 대해서 완벽한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아주 작은 문제로 납세 담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리고 이제 국세 우선권의 문제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죠. 뭐가 있어요? 자, 국세가 다른 채권에 비해서 우선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개념이 나와야 돼? 국세의 역시 법정 기일이 나와야 됩니다. 그치? 이 법정 기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비를 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럼 국세의 법정 기일과 담보 설정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세 법정 기일을 정확히 잡으면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 그리고 국세 우선권에 있어서 행사의 순위 문제, 역시 순위 적용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것이야.
그리고 이제 세무사 2차 정도 본 다음에 역시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뭐 있다. 양도담보권자의, 그죠? 양도담보권자의 뭐에 대해서, 물적 납세 의무에 대해서, 역시 납세 의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뭐 있어? 가등기 담보재산에 대한 압류와 국세 우선권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죠? 또 하나 이제 정리할 게 있다면 통정허위, 그죠? 담보 설정 계약에 대한 역시 취소권 행사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그리고 가산세는 이제 너무나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의 정리하시고, 그죠? 또 법적 성질 정리하시면 될 것이고, 또 국세기본법에서 가산세에 대한 규정을 왜 뒀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기서 정리할 게 뭐가 있을까?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종류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시고, 그죠? 자, 가산세 뭐에 대해서 면제와 역시 감면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됐지? 그리고 이제 오히려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국세환급금입니다. 이 국세환급금에 대한 내용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까? 경정등 청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경정등 청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죠? 이것들을 이제 잘 정비를 해서 역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죠? 자, 국세환급가산금에 있어서는 환급가산금의 기산이라고 이제 연결해야 되겠죠. 그럼 국세환급의 발생 원인은 뭐가 있어? 첫 번째는 과원납금, 두 번째는 환급세액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어디 국세불복이나 국세환급금이에요. 특히나 그치? 이거를 가지고 국세불복이나 또는 뭐하고 그죠? 경정청구하고 연결을 좀 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역시 경정청구와 뭘해서 연결해서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국세불복 절차는 세무사 2차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거 하나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필요적 그죠? 전치주의다. 그래서 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국세 불복에 대한 것이 전체적인 프레임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필요적전치주의가 작동이 되니까 것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자 뭐를 것이 기본법에 따른 불복을 거치하지만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제기가 뭐 한다는 것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좀 정리하셔야 돼. 아시겠지? 그리고 납세의 권리 보호와 보칙에서는 뭐 2대 주제가 있죠. 하나는 뭐 있어요. 그죠? 세무조사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논점들을 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이라든가 혹시 또 세무조사의 중복조사, 즉 재조사죠.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 오케이?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정리할 게 있다면 과세 전 그지? 적부심사 제도를 그죠? 정비를 하고 가셔야 돼. 그래서 다른 데하고는 다르겠죠. 이제 개별세법이 되겠죠. 소득세나 법인세나 또 상속증여세법, 또 부가세법, 또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과 다르게 이 국세기본법은 세법학의 꽃입니다. 그래서 50점이 아니라 100점짜리라고 보셔도 200점 중에 100점을 차지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잘 정리하세요. 자, 이제는 여러분하고 어디를 가서 혹시 조세 개념에 대한 내용으로 가서 하나씩 보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해 주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비를 좀 하고 가셔야 돼. 이런 것도 안 하고 세법학 시험을 보겠다. 또는 세무사 2차생이 됐다. 세무사 2차생이 돼서 뭐가 어쩐대? 그지? 뭐 시험을 붙어서 뭐 얼마나 그지? 잘 나간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 건 그지? 여러분이 이제 진짜 잘 나갈 수 있는 그냥 걸음마 정도를 떼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마를 떼는데 그게 무슨 뭐 되는 것처럼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세상에는 얼마나 고수들이 많은데, 그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선생님 말 들으면서 공부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계학원에 되지도 않는 것에 몰려다니면서 헛소리 삑삑이 되고 그렇게 공부해서는 도움 전혀 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뭐 그거야 뭐 여러분들의 인생이니까 어차피 여러분이 뭐 세무사가 돼도 만나게 될 사람들이 될 거니까 잘 보세요. 회계학원인 사람 만날 리는 없겠죠. 저 같은 사람 아마 많이 만날 거예요. 그죠?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공부를 좀 제대로 하시면서 항상 내가 뭐가 부족한가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수험생은 그렇게 이제 공부를 좀 해 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첫 타임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하고 문제를 좀 풀면서 답안지를 이제 잘 꾸려가는 습관들을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치? 그러면 그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 혹시 문제를 출발해서 할 거예요. 문제는 한 80% 정도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들 뭐 다운받아가지고, 풀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책이나 잘 보고, 그죠? 시험장 들어가세요. 저희 이슈천닷컴에서 작년에 생동차 합격자가 나왔죠? 실전세법학 연습 보고 시험장 들어가서 생동차 했어요. 생동차. 세 번, 네 번 본 게 아니라, 두 번 본 게 아니라, 그치? 그래서 공부는, 본인이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지, 그치? 또 시험이 어떤지를 알고, 그치?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상대도 몰라, 시험도. 그리고 나도 몰라. 그럼 지피, 지기가 아니야. 불지피, 불지기야. 그러니까 100점 100패야. 그래서 세무사 2차 시험을 4번, 5번, 6번 막 이렇게 보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볼지 몰라. 그렇게 공부해서 언제 시험에 합격하겠어요? 또 합격한들 뭐 하겠어? 그치? 계속 그렇게 방황하는데 그러면 세무사가 돼서 먹거리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 말씀 들으시면서 정리를 해나가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재 5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3페이지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법학은 머리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오케이? 객관식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가 제시한 아래 주제에 대해서 반드시 1차적으로 말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결한 문구로,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죠? 국세 기본법 총칙가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가서 출발을 지금부터 해 보도록 하시죠. 자, 문제 한번 갑시다. 자, 어디 간다? 2단계 실전 문제에서 제1절의 조세의 개념으로 가서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조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세법을 공부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세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여기서 정리할 건 글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다? 조세가 무엇인가 하는 조세의 의의를 명확히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정비할 부분이에요. 두 번째 이제 정비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오케이? 자, 조세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조세 관계도 뭐가 됩니까? 법률 관계가 됩니다. 또 하나 이 법률 관계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채권 채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채권 채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조세 법률 관계다 또는 채권 채무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조세 관계, 즉 조세 법률 관계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뭐하고 똑같지만 사법상 채권 채무 관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논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 사법상 채권 채무 관계와 또는 사법상 법률 관계와 그죠? 채권 채무 관계와 뭐 한다는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다만 뭐가 있다는 것이야.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은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국세 기본법의 규정하고 국세 징수법의 규정 정도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꾸리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꾸린 다음에 저희 해설을 보시면 기가 막히게 돼 있을 거예요. 그지? 자, 출제 취지, 오케이? 또 관련 법령의 근거, 그지? 그지? 또는 논거, 또 뭐 있어? 그지? 실전, 그지?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 예시, 이렇게 전부 다 3개의 단계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것이야. 또 하나, 이 조세라는 건 추구하는 이상이 있지 않겠어요? 걔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지? 조세법의 이념이다 또는 적용 원칙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세법의 2대 원칙에는 뭐가 있을까? 당연히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주의가 존재하게 될까? 조세 법률주의의 근거가 뭐가 됩니까?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그지? 또 헌법 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2대 원칙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조세법이 추구하는 2대 원칙이 조세 뭐하고 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주의에 대한 부분에서 자 뭐를 보자는가? 조세 공평주의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해놓고 하셔야 돼.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가 과연 무엇인지 자 법률주의가 무엇인지 두 번째 이제 정리할 건 조세 공평주의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비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문제가
문제가 이쪽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 1번 가서 여러분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알고는 있어요. 조세 뭐다? 세금이다. 방점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글을 쓸 때는 법률용어로 글을 써야 됩니다. 그럼 항상 글을 쓴다는 거. 이제는 실전 문제로 들어갔어요. 그럼 육하원칙에 따라서 글을 쓰는 거야. 누가, 왜, 어떻게, 무엇을, 그치, 하였나. 이렇게 이제 글을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문제 1번은, 그치,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조세에 관한 설명에 대해 주어진 물음에 순서대로 답하시오. 20점짜리 문제를 냈네요. 지금 왜 국세기본법하고 유사한 문제를 냈으니까. 자, 첫 번째 이제 물음 1이 뭐가 됩니까? 그치, 물음 1입니다. 자, 물음 1에서는 물어본 게 뭐가 있다. 그럼 답안지 여러분들 꼭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물음 1,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답을 써가는 거예요. 그때 점수 배점이 몇 점이야? 5점이야. 그럼 5점짜리면, 그죠? 답안지는 선생님이 몇 줄 정도 쓰면 됩니까? 7줄에서 10줄 정도 쓰시면 충분합니다. 그치?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고 가셔야 돼. 그치? 그래서 5점짜리면 한 7줄에서 10줄. 그치? 10점짜리면 한 페이지. 그러면 한 페이지에 내가 아는 것들을 축약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 가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죠?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다. 자, 보시면 첫 번째가 뭐가 됩니까? 조세 관계를 조세 법률 관계라고 한다. 물음 1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 조세 관계를 조세 법률 관계라고 하는데, 조세 관계는 자, 일반 민법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자, 조세 법률 관계를 뭐하고 관련해서, 혹시 과세 요건과 관련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그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조세 법률 관계는 무엇인가? 두 번째 뭔가? 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과세 요건이 조세 법률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럼 답안지에 답을 쓸 때는 첫 번째 조세 법률 관계는 무엇이다. 혹시 자, 그죠? 두 번째 과세 요건은 무엇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죠? 양자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답안지를 꾸려가면 너무나 이제 좋은 답안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 쓰진 않을게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답안지에 작성해야 될 순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10줄 정도 쓴다 그러면 딱 3줄씩 나눠서 글을 쓰면 정말 좋은 답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세 법률 관계란 무엇이다. 두 번째 과세 요건이란 무엇이다. 또 양자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글을 잡아가시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조세 법률 관계는 무엇이다? 혹시 조세도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오케이? 조세 뭐다? 채권 채무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때 이제 그죠? 채권자는 조세 특수성으로 인해서 누가 되는 것이고 국가나 그죠? 지방자치단체 등이 되는 것이고 그죠? 자, 누구는 채무자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 모든 국민이 진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어디에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야? 헌법, 그죠? 자, 제 3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채권자가 되는 건 혹시 어디에서? 헌법 제 59조에서, 그죠? 자, 제 5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헌법 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지겠죠. 그러니까 당연 조세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 제 59조에서는 뭐다? 조세 종목과 세율은 뭘로? 법률로 정한다. 그때 생겨난 법률이 국세기본법, 또 법인세법, 그죠? 또 소득세법, 또 부가세법, 상속증여세법 등등등이 된다는 것이야. 또 지방세법. 그렇게 여러분이 글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세법률 관계에서 가장 여러분한테 이 채점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 있냐? 들어갔지 않냐는 거예요. 그죠? 그럼 조세 법률 관계는 혹시 조세로 인해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 관계를 말한다. 이때 조세 채권자는 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되는 것이고, 그죠? 조세 채무자는 모든 국민이 된다. 이는 헌법 제38조에서 혹시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헌법 제59조에서 혹시 과세 요건, 즉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고 있다는데 털을 잡고 있다. 이렇게 혹시 글을 써가시라는 거야. 그럼 이거 한 3줄, 그치? 자, 이거 3줄에서 4줄, 그치? 4줄, 그치? 글을 써가시고, 이 과세 요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세 요건이란 무엇이다? 이거를 먼저 쓰는 겁니다. 그러면 과세 요건이 무엇인지를 글 한번 써보세요. 뭐 조세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이렇게 글을 써야 돼. 그러면 저 같으면 80점 주겠어. 근데 그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이 과세 요건에 뭐는 종류는 뭐가 있다. 그치? 자, 4개를 쓰시면 되겠죠. 첫 번째 뭐가 있다. 과세 대상이 있다. 두 번째 뭐가 있다. 그치? 이 과세 대상을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과세 물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상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라고 하기 뻘쭘하며 물건이라는 말을 밑에 넣어 놓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납세 의무자가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치? 세 번째 뭐가 존재할까요? 그죠? 과세 표준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자, 네 번째 뭐가 존재할까요? 세율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또 납세 의무자 또 과세 표준 또 세율 4가지가 있다. 그리고 양자는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냐. 자, 보세요. 그죠? 그림을 통해 설명드릴 테니까 이거를 정지해서 글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 존재합니까? 국가가 존재합니다. 오케이? 두 번째 누가 존재할까요? 지자체가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국민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자, 이 국가나 지자체가 채권자가 되는 이유는 그죠? 채권자가 되는 이유는 국민이 이제 채무자가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치? 이렇게 써가는 겁니다. 과세 요건 때문이다. 그치? 그래서 이 과세 요건의 충족으로 뭐가? 그치? 당연히 조세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된다. 그러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채권자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죠? 국민은 뭐가 된다? 채무자가 된다. 이때 이제 조세 채무자를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죠. 뭐라고? 그죠? 납세 의무자 또는 이제 조금 더 큰 개념으로 뭐다? 납세자다.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이 두 개의 용어도 구별을 못하면서 세법학 공부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음 1에 대한 답은 이렇게 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물음 2를 갖다니, 자,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물음 2를 갖다니 뭐 알았어. 자, 조세 법률 관계는 조세 법률 관계는 그 본질적 관계는, 조세 법률 관계 조세 법률 관계 그 본질적 관계는 사법상 채권 채무 관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조세 법률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사법상 채권 채무 관계와 다른 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거를 국세 기본법과 관련해서 하나 설명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국세 징수법과 관련해서 한두 개를 좀 설명을 하세요. 그죠?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사법상 채권 채무 관계와 달리 자, 조세 법률 관계에서 납세 의무는 당연히 뭐를 일정한 과세 요건에 그죠? 충족으로 뭐 하는 것이다? 성립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한 내용이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비할 내용은 뭐가 있을까? 납세의무는 과세 요건의 충족으로 성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뭐가 있어요? 세무조사 등을 할 때, 세무조사 등을 할 때 뭐가 있습니까? 등을 할 때, 세무공무원은 뭐를 질문 검사권 등의 행사를 통해서 등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이 이제 사법상 채권 채무 관계가, 자, 사법상 채권 채무 관계가 다른 점이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세징수법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좀 써 놓으시면 되겠죠. 자,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체납자라는 시비로 변경이 됩니다. 그럼 두 번의 기회를 주죠. 자, 납세한테 이제 1차적으로 고지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고지서 이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역시 독촉을 하겠죠. 그러면 국세징수법에서는 뭐 한다? 뭐 없이 독촉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독촉이 있은 후에도 뭐 하지 않으면, 그죠? 있은 후에도 혹시 체납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뭐를 통해서 법원의 집행 명령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뭐 할 수 있다는가? 자력 집행권 행사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조세를 또는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세에 뭐가 징수가 가능한 점이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력 집행권이라고 쓰면 너무나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뭐 없이 법원에 뭐 없이 압류 명령 없이 누가 세무서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 등이 뭐 할 수 있다 등이 압류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서장 등이 뭐 한다? 체납자의 뭐를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압류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써놓으시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물음이에 대한 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세 번째 문제가 나왔어요. 자, 물음 3에서는 굉장히 이제 난도 있는 문제입니다. 물음 3입니다.
자, 이거는 뭐에 대한 문제를 제가 끌어왔냐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자, 앞으로 줄이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를 헌재라고 이야기할게요. 헌재 결정례를 가지고 그죠? 이 문제를 만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세법의 2대 원칙은 조세 법률주의하고 조세 공평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세 법률주의에 대한 근거가 뭐가 될까요? 그죠? 조세 법률주의의 근거가 주의에 뭐가 근거가 이제 헌법 그죠? 59조가 되는 겁니다. 제 59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59조에서 이렇게 조세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 오케이? 그럼 법률로 과연 정했다면 이걸로 이제 모든 면제부가 과세관청에는 주어질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됩니까? 조세 법률주의의 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치? 그러면 자, 이 법률에 의해서 즉 세법, 국세기본법, 또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런 것들에서 정했다고 하더라도 뭐 하는 것이다? 반드시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권 보장 등 기본권 보장 등 뭐에 제2념에 뭐가 돼야 된다? 합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치?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물음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로 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오케이? 자, 뭐 한다?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권 보장 등 제2념에 합치돼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합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그죠? 국민의 또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된다? 그치? 헌법소원 등의 뭐가 된다? 대상이 된다. 그치? 이렇게 이제 글을 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물음 4 가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조세법의 기본 원칙인 조세 법률주의와 조세 공평주의가 있다. 이중 조세 공평주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그죠? 자, 조세 공평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조세 공평주의의 뭐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하라는 것이야. 그럼 조세 공평주의는 뭐가 있나? 그치? 수평적 공평하고 그죠? 또는 평등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수평적 공평하고 또 하나가 뭐가 존재한다? 수직적 공평. 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뭐에 터잡는 거예요? 항상 기준은 혹시 담세력에 터잡는 겁니다. 그럼 담세력이 뭐 한다면 혹시 동일하다면 혹시 자, 과세도 어떻게 한다? 혹시 동일해야 한다. 이거를 수평적 공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수직적 공평은 뭐가 될까요? 그죠? 담세력이 큰 자는 한다. 과세할 때도 상대적으로 그죠? 자, 뭐를 많은 그죠?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원칙을 말하게 됩니다. 그치? 그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 진정한 의미의, 그치? 공평이라는 건 뭐가 될까? 수직적 공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즉, 그치? 조세법이 지향하는 뭐는, 그치? 지향하는, 그죠? 지향입니다. 양이 아니고, 지향하는 건 무엇이다? 수직적 공평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법학 2부죠. 부가세법에 가면은, 그치? 우리 면세 제도, 뭘 위한 것이다? 역진성 완화를 위한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조세 공평주의에 역행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면세 제도를 두고 있다. 이것도 이제 조세 공평주의에서 파생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 항상 이제 20점짜리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5점짜리 문제가 나오면 항상 7에서 10줄 정도로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항상 한 3줄 정도로 답안지를 꾸려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첫 타임 문제 오리엔테이션 했으니까 이 정도로 볼게요. 모범 답안 한번 가보세요. 그치? 자, 출제 이유 나와 있죠? 관련 법률의 규정이 나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모범 답안 예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놓으세요. 자, 그리고 저희 답안지는 쭉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목차를 잡으면 훨씬 더 좋은 답안지가 될 거예요. 아시겠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